그 주식을 통해서 제가 지난 5년간 냈던 수익금이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한 50억 정도 돼서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종목에 투자하는 매매거든요. 근데 그 2000 종목에서 한 종목은 2000분의 1의 확률인데 네, 성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서울 근교에서 10평짜리 작은 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소아과 전문이고요. 네네. 오늘은 의사 제가 선생님. 소아과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 제가 요번에 책을 내게 돼서 주식 책을 내게 돼서 네네. 투자를 한 지는 5년 정도 됐고 그 5년 네.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소아과 의사 성현우가 아니라 주식 스윙 트레이더 성현우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스윙 트레이더. 예. 뭐가 착 감기네요. 이게 괜히 뭐 스윙 트레이더 하면 전문적인 느낌이 네네. 드실 텐데 그냥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이 여러 종목 하는 게 아니라 한 종목에 들어가서 주로 저는 뭐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네네. 장대 양봉이 나오는 거를 보고 네. 그다음 또 시세가 나왔다고 판단하면 익절을 하고 어.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모아가는 투자를 하시지만 저는 그 장기 투자와 단기 단타와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윙 트레이더라고 네. 뭐 명명을 했죠. 예. 근데 지금 깜짝 놀란 게 투자 기간이 5년이면 사실 길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제가 예. 봤을 때 수많은 그런 뭐 다양하신 뭐 전문 투자자분들 그렇죠. 만나서 보면은 근데 5년 만에 이게 책 제목도 새우 55억. 예. 네. 아니 근데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셨길래 불과 이제 5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 사실은 책 제목이 개미 5년 새우 55억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원고를 쓰고 제목을 뭘로 할까 했을 때 저는 처음에는 주식 5년 새우 50억이라는 제목을 뽑았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전 재산이 5년 전에 마이너스 3억,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부채만 있었었고, 그래서 그 부채 속에서 이거를 내가 노동으로 갚고 내가 서울에 집 한 칸, 아파트 한 채라도 마련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그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따라잡기 힘들죠, 사실. 예, 그래서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을 좀 만들어야겠다고 고민한 끝에 선택한 게 주식이었고 그 주식을 통해서 제가 지난 5년간 냈던 수익금이 제가 책을 쓸 당시에는 한 50억 정도 돼서 또 책이란 게 어쩔 수 없이 마케팅적으로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는 제 책 제목이 자극적인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이더라도 사람들이 제 책 머리말 한 번이라도 읽어줬으면 그럼 머리말이라도 읽으면 이 사람이 좀 그냥 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에 진심인 사람이구나. 나도 저런 진심을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런 거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책을 개미 5년 새우 50억이라고 이제 제목을 짓고 책을 이제 막 인쇄를 들어가기 전에 교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서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또 조정이 와서 그거보다 내려갔지만 그 당시에 수익이 또 많이 나서 대표님한테 출판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제가 책 제목을 개미 5년 새우 50억이라고 정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모 정치인 20대 자녀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던데 물론 그 돈은 세후로는 28억이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찾아보니까 네네. 어찌됐든 네. 누군가는 그냥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데 내가 지난 5년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투자한 결과가 50억이라는 거에 좀 자존심이 상한다. 네네.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내가 수익이 난 게 있으니 혹시 새우 55억으로 좀 제목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 대표님이 그러면 제목을 아직 인쇄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네. 수정을 하겠다 그래서 제목이 개미 5년 새우 55억으로 수정된 에피소드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미 책은 나왔는데 네네. 최근에 또 1, 2주 사이에 조정장이 왔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게임주를 들고 있는데 게임주들도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많이 왔죠. 제 수익금에서 손해가 난 건 아니고 수익금에서 또 5억 정도가
수익금에서 이제 또 네네.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차익이 5억 원 감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수익에서 5억만큼 날라갔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또 책 제목을 다시 2세 찍으실 때 이세를 찍을 때마다 막 시세를 반영할 네네. 수는 없고 그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예. 어떻게 그 공부를 하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사실. 저는 제 주변에 네. 원래 주식을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 아무래도. 주변에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저희 가족들 중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들 실패를 하셨어요. 주식 이제 실패를 그쵸. 네. 많이 크게 실패를 하셨어요. 억 단위로 실패를 하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 집안에서는 주식은 금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사돈의 팔촌까지 주식해서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제가 5년 전에 빚이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집을 사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뭐 부모님도 챙겨야 될 일이 많고 네. 돈 나갈 일은 많은데 네. 아이들도 있고 네네. 버는 돈은 또 현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소아과를 하는데 소아과가 운영이 그리 원활한 소아과가 아니어서 돈 잘 버는 소아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절실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절실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부라는 게 나는 공부를 해야지 하고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종목에 대해서 속속들이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는 항상 주식을 살 때부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샀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시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나? 네. 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 그게 사람이 참 웃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막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뭣도 모르고 투자의 세계로 발을 디뎠고 그 안에서 제가 투자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주식은 왜 내가 돈을 벌었을까? 저 주식에 투자했는데 왜 나는 돈을 잃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 책 속에서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제 스타일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주식 책들을 거의 뭐 지난 5년간 한 100권 정도는 읽은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으셨구나. 1년에 30권 정도는 지금도 읽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제가 제 책 쓰느라 바쁘고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읽었던 주식책이 남석관 선생님의 책이라서 제가 네네. 그 인연으로 남석관 선생님 그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혹시 책을 내고 싶은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랬는데 첫 번째 원고를 가지고 만났는데 퇴짜를 맞았어요. 뭐 주역으로 배운 주식 투자 이런 제목이었는데 주역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다고 네네. 혹시 본인 얘기를 진솔하게 한번 써주실 수 있냐고 제안을 받아서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쓴 책이 이제 개미 5년 새우 55억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땐 저 사람은 미국에서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 소아과 전문이고 우리랑은 다른 사람일 거야. 그래서 뭐 주식 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잘나서 주식을 잘했던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절실했고 그 절실함 속에서 나름 노력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고 네네. 그리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공부하다 보니 운이 따라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 제가 능력이 특출나거나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 방법론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의사 병원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예. 그렇다면은 9시에 출근을 해서 예. 6시에 이제 퇴근하시겠죠. 제가 알기로는 또 아이들이 어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또 봐주고 해야 되잖아요. 예.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일반 그런 직장인 투자자의 현실을 가장 좀 롤모델처럼 잘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예를 들어 하루 일과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시간을 쪼개서 예.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종목을 발굴을 하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저도 사실 직장 생활을 해봤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코넬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공군 장교로 3년 반 복무를 마치고
처음 들어간 직장이 삼성전자였거든요. 아. 네, 삼성전자도 조직 생활이다 보니까 네네네. 시간이 잘 없잖아요. 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네.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레지던트 시절에는 뭐 주식할 시간이 어디 있나요? 뭐 그럴 시간도 없고 환자 보느라 바빴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의를 따고 개원을 하고 나서 제가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저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래도 잘 안 되는 병원이라도 환자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장을 분석하고 매일매일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단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도 네네. 시작은. 네. 왜냐면 뭐 사고 팔고 하는 게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렇죠, 처음에 그게 그렇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주문을 넣고 이 주문은 어떻게 넣는 거지? 보통가 주문도 있고 시장가 주문이 네네. 있는데 시장가 네. 눌렀더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들어가지? 네. 이런 게 되게 신기했었는데 처음에 단타를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진료를 하면서 단타를 하는 건 환자에게도 안 되는 행위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투자에 있어서도 이거는 자살 행위와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네네. 또 제 성격이 막 1년, 2년 그렇게 진득하게 기다리는 성격은 아니고 좀 승부를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네. 그 중간 어딘가 접점을 찾은 게 지금 하고 있는 원샷 원킬 스나이퍼 매매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한 종목에 투자하는 매매거든요. 근데 그 매매를 해도 어찌됐든 그 주식에 신경은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신경을 쓰냐 하면은 여러분은 제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받은 인상은 코스피 지수가 내일 어떻게 될지 오를지 내릴지에 엄청나게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항상 많죠. 네, 그리고 그다음 내일 미국장이 오를지 내릴지도 엄청나게 관심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은 분산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종목을 들고 네네네. 계실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가고 시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여러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와 장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개별 종목 그리고 여러 종목도 아니고 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장은 그냥 날씨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비가 온다고 여행을 떠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네. 날씨가 좋으면 좋죠. 근데 이미 여행을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비가 네. 오면 맞기도 해야죠. 그렇죠. 다만 태풍이 오거나 그러면 피해 가거나 잠시 쉬어가는 여유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지껏 5년 동안 두 종목을 가졌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2017년 6월 이후에는 오로지 매번 한 종목씩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쁜 시간이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짬이 좀 나면 이제 주로 뉴스를 많이 보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세상 속에서 내 주식이 지금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지금 비가 내리는 건가? 화창한 날씨인가? 그러면은 지금이 계절적으로는 봄인가? 여름인가? 네. 가을인가? 네네. 이런 걸 좀 많이 느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비가 온대. 그러니까 오늘 다 팔아야 돼. 내일 태풍이 온대. 그러니까 오늘 다 팔아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네. 주식이 어느 방향으로 여행을 가고 있고 네. 그 방향이 내가 지금 처음에 애시당초 이 주식을 샀을 때 목표했던 방향과 맞는지를 살펴보고 네. 그 방향과 맞는다면 지켜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시간이 없잖아요. 직장인들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분산 투자를 하고 여러 종목을 하시면 장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미국장도 신경을 써야 되고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저는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일매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 뉴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호가창과 차트를 틀어놔서 오늘은 어떤 사람들이 살려고 덤비는구나 많이 오늘은 자꾸 물량을 던지는데 뭔가 이 주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 근데 그러면 물량을 던지는데 주가가 요것밖에 안 빠진다고? 이상하다. 원래 물량을 이 정도 던지면 적어도 3%는 빠져야 되는데 1.5% 빠지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나름대로 주식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제 책을 보시면 주식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운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게 저는 주식을 볼 때 가격의 오르내림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주식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를 먼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너무 바쁘시잖아요. 집에 가면 애보라고 하죠.
늦게 왔는데 책이라도 한 권 읽어주라고 하죠. 그쵸. 설거지 있으면 또 설거지라도 하라고 하죠. 그럼 그러고 나서 애들 보고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제럴드 로브라는 투자가가 목숨을 걸고 투자하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주식은 어쩌면 대차대조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더 중요한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제 매매는 기술적인 매매가 아니라 심리적인 매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매매는 막 시간을 많이 들인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잠깐을 보더라도 정말 그 주식에서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다른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큰 손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운전을 저렇게 하는지를 저는 늘 고민하기 때문에 바쁜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뭐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뭐가 심오하네요. 제가 너무 심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네. 저는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물론 가치 투자자들 분들은 넘버를 중요시하잖아요. 숫자. 그쵸. 네. 이 순이익이 얼마냐,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냐, 그 다음에 주식이 PER이 얼마냐를 중요시하는데 제가 그걸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가치가 있다고 그 주식이 기운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세상이 그 기운을 가지고 알아줘야 되고 맞아요. 그 기운을 얻고 시세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볼 때 가격이나 넘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주식이 움직이면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를 면밀히 살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작업은 막 계속 시장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어쩌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조금 한 발은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지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공부할 시간도 없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식 투자할 시간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일과 후라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일 뉴스를 보고 그다음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사람들이 지금 감정이 어떤지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일 나스닥이 어떻게 됐다. 어제도 나스닥이 조금 내렸잖아요. 그런 것들보다 투자의 마음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황 이런 게 아니라 예. 결과적으로 뭐 산업이라든지 뭐 섹터라든지 아니면 기업 관련 그런 뉴스를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또 뉴스를 본다고 하면 저 사람은 무슨 뉴스를 본다는 거야? 경제 뉴스를 본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헤드라인은 다 보고요. 정치, 경제, 사회, 생활, 문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시승기까지, 뭐 자질구레한 거 아니면 쇼핑, 여행까지도 다 봅니다. 근데 그걸 다 왜 보냐 하면 종목에 대한 우리는 종목을 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 사야 돼요? 뭐 들고 있어요? 이 질문을 저는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제 매매에서 핵심은 종목과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중요하죠. 그래서 하지만 제가 뉴스를 볼 때는 뭐 종목을 개발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미크론이 지금 그렇죠. 세상에서 떠들썩하게 이슈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네. 근데 남아공의사는 사실 자기가 치료를 해보니 20명이 증상이 경미했다는데 그래서 어제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한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어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밑바탕에는 오미크론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공포가 덜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그렇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 그런 생각을 저는 속으로 하는 거죠. 아직 그 오미크론이 퍼진 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는데 사실은 이게 발견된 거는 며칠 전이지만 네덜란드에서는 그 전에도 이미 환자가 있었다는 보고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오늘 확진자가 어제 나와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로 시장이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미크론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제가 인간이고 제가 WHO 수장도 아니고 어쩌면 WHO 수장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모를 거예요.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 오미크론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볼 때는 어떤 회사가 매출이 얼마고 좋을 거다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느 쪽에 돈을 쓸 건지 아니면 돈을 쓰고 있다 돈을 안 쓸 건지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다시 덮친다고 하면 기존의 리오프닝 때문에 올라갔던 뭐 여행주라든지 면세점, 여행 관련 면세점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실생활에서 활동을 해야 돈을 버는 주식들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싸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틀리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서 뭐 어떤 주식이 뭐 유상증자를 했네, 뭐 아니면 투자를 얼마를 하네, 어떤 기업을 인수했네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에서 아 지금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이쪽으로 갈 경우엔 내가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지. 아니고 반대쪽으로 간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데 나는 괜찮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점검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약간 그런 큰 흐름 관점에서 예. 그렇게 이제 뭐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예.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섹터 관점에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이를테면 리오프닝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반면에 또 이렇게 퍼지면은 좀 예. 직콕 주식이 좋을 수도 있고 예. 근데 투자 스타일이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게 또 네. 아까 그 시간을 어떻게 내서 투자하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게 네네. 제가 예를 들어서 5종목을 투자하는데 5종목을 모두 신경 쓸 수 있다면 저는 5종목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의사잖아요. 네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환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사실 한 종목 쫓아가기도 버겁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왕 할 거면 한 종목을 제대로 하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코스피장이 어떻게 될지, 코스피 지수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다고 하면 그냥 무당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뭐 2022년 대한민국의 국운이 어떻게 될까를 평가해달라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는 제가 지금 투자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네. 그 종목에서만큼은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떤지, 그 다음 호가창이 어떤지, 그 다음에 큰손, 메이저, 아니면 세력이라고 부르던 누구든 간에 큰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적어도 제가 그 종목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종목만 투자를 하는 게 원래 스타일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여러 종목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네. 제 종목 하나만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고 그거와 더불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를 하시는 건 좋아요. 제가 분산 투자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어 본인이 12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종목도 비율을 뭐 사고 팔고도 해야 되고 비율도 맞춰야 되고 어떤 종목은 편입되고 어떤 종목은 편출도 네네.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본인 스스로도. 네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식에 할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책에서 저는 한 종목에 투자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고 나도 이 사람처럼 한 종목에 몰빵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예를 들어 나는 지금 10종목을 하고 있는데 아 성현우 저 사람 말이 맞네. 나는 종목을 좀 한 3개, 4개 정도로만 좀 줄여볼까?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호가창이 어떤지 차트가 어떤지 분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제품도 써보고 사보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종목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나 작년 같은 장에서는 장이 오르는 장이었기 때문에 10종목을 들던 20종목을 들던 다 같이 오르는 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월 이후로는 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다 같이 빠지고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올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여러 종목을 들고 있지 않고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개별 종목에 들어가서 승부를 봤기 때문에 돈을 번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셨으면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선별적으로 오잖아요 최근에. 예. 그러니까 반대로 잘못 고르면은 완전히 맞죠. 자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섹터 이게 좋아가지고 그 중에서 뭐 대장주 하나 투자를 했다. 예.
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나는 이 주식이 대장주인 줄 알고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주식은 지지부진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주식이 막 오를 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 중에서 원픽을 어떻게 꼽냐.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뉴스를 보다가 네. 이제 세상 속에서 종목의,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쪽이니까 네. 이런 섹터가 가겠다. 네. 그럼 그 섹터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겠다. 그렇게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거꾸로 그 부자 아빠 정재호 선생님이 언제 강연 나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네네. 이제 정재호 선생님은 그 이제 코스피 1위부터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식들을 주봉, 월봉을 계속 돌리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끔 점심시간 이런 때 저는 코스피 200 안에서만 매매를 하거든요. 아, 코스피 200 네, 안에서. 저는 일단 종목풀이 그 안에서. 네. 저는 그 엊그저께도 제가 다른 네. 타 방송에 갔더니 네. 그 전체 주식 종목이 2,000 종목이던데 네네. 그 2,000 종목에서 한 종목은 2,000분의 1의 확률인데 그렇죠. 너무 확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스스로 코스피 100, 150, 200으로 한정을 지어서 일단 확률이 2,000분의 1이 아니라 네. 일단은 100분의 1, 그다음 150분의 1로 만들어 놓고 네. 그 안에서 정재호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위부터 200위까지 주봉, 월봉, 일봉을 차트만 이렇게 한 번씩 쭉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네. 제 레이더망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차트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지금 약간 좀 조정하는데 앞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그 종목들을 200종목을 쭉 보는데 사실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만 놀리니까요. 네, 네. 네이버 주식창에 들어가서 네. 차트 이렇게 하면 1위부터 20위까지 시총 순서대로 놓고 하면 30분도 안 걸리거든. 그러면 그 옆에 체크를 이렇게 해놔요. 이 종목, 네네. 이 종목. 그러면 보통 한 3, 4종목 정도 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한 주에. 그러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놓고 며칠 지켜보는데 그 주식이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그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뉴스도 찾아보고 네네네. 그 다음에 게시판에 가서 지금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의 감정이 어떤지 뭐라고 하는지 네네. 악에 받쳐서 CEO를 막 욕하고 있는지 긍정적이신 분들 아니요. 그러면 네. 오히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네. 주식은 누군가는 싸게 사서 누군가는 비싸게 파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게 잔인한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려있는 상황인데 물론 물려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계속 내려가면 그건 문제겠지만 네네. 물려있는 상황인데 일봉 주봉상에서 지지점을 지지선이 보인다거나 하면 네네. 저는 그 산업과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종목은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관심 종목을 몇 종목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한두 종목은 또 들고선 유심히 보죠. 그래서 제 관심 종목에 보면 지금 6개월째 지켜보는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나이퍼는 총을 쏘잖아요. 그렇죠. 옛날로 치면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프로는 화살을 쐈다고 넋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화살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아 맞다 나도 그래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제 나머지 현금을 한 종목에 투자하고 있지만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면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찍어놨던 종목들이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면 갈 수도 있겠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 당분간 힘들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계속 재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뭐 약간 지지라든지 그런 예. 것들이 뭔가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관심주로 이제 예. 등록을 해놓으신 거고 거래랑 이런 것도 보시나요? 그러면? 저는 어떤 주식을 좋아하냐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역경을 견뎌낸 주식. 역경을 견디는 예. 주식? 약간 실적이 부진한다든지 뭔가 악재가 있었던 그런 그렇죠. 말씀하시는 턴어라운드 주식도 좋아하고요. 네네. 왜냐면 악재가 있었는데 그 악재를 딛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주식. 그리고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역배열이었었는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주식을 상당히 좋아하고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어가는 주식을 좋아하고 네네. 두 번째는 이미 정배열이 만들어졌는데
일봉은 만들어졌지만 아직 주봉 월봉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주식들 아니면 지금 정배열이었는데 잠깐 21선, 6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5일선이 네네. 잠깐 떨어질 것처럼 하는 주식들 중에 네. 밑에 그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기운이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역배열로 된 주식은 주로 관심이 없고 네.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거나 정배열인데 잠깐 실현이 온 주식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현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그 여러분들 주식 바닥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쵸. 저희 개인들은 모든 개미에 열망. 모든 개미들은 바닥을 쪽집게처럼 도사처럼 바닥을 잡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어떤 주식에 투자할 때 특히나 떨어지는 주식에 투자할 때 그 종목이 이제 1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항상 지하실이 있잖아요. 근데 지하실도 그냥 지하실이 아니라 네. 이거는 막 거의 언더그라운드 컴플렉스인 거예요. 막 지하 10층까지 있고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은 죄송하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닥을 어떻게 보냐 하면 바닥이라는 감정은 공포라는 감정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바닥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주식에 투자해서 바닥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는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예를 들면 저는 아모레퍼시픽을 15만 원에 투자해서 11만 8천 원까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말 19년 정도였던 걸 네네네. 기억하는데 근데 제가 그 호가창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11만 8천 원 빠지던 날 공포 그 자체였거든요. 정말 내 전 재산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생활에 드실래요? 예, 진짜. 내 인생이 오늘 이렇게 끝나는구나라는 저는 감정을 느꼈거든요. 근데 거기서 수건을 던지려고 정말 고민도 많이 했어요. 네네네. 아, 여기선 던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너무한데 이거는? 네. 근데 전 던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운 좋게도 다음 날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11만 8천 원짜리 주식이 24만 원까지 가는 걸 저는 지켜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식의 바닥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건 개개인이 느끼는 공포의 감정이 극에 달했다가 그 공포가 사라질 때 그 주식의 바닥이 찾아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트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61선이 여기야, 121선이 여기야, 여기를 데드크로스해서 내려갔어 이게 아니라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가들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이렇게까지 빠진다고? 세상이 내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사실은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장이 혼란스럽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매일매일 공포와 환희라는 감정이 교차하는 그렇죠. 정말 변동성이 극심한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감정과 함께 실려가면 떠밀려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떠밀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시장에 대처를 하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지금 어떤 건지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제3의 관찰자 입장으로 관찰을 하시다 보면 어쩌면 바닥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또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점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잘나서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흥분할 때 저는 흥분하지 않았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저는 공포에 떨지 않았거든요. 그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한 발짝 경기도 어딘가의 10평짜리 진료실 어딘가에서 세상과 동떨어진 공간 속에서 마치 시장을 만원경을 보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관찰하는 것처럼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에서 너무 기술적 지표, 뭐 MACD, RSI, OBB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 과매수, 과매도 RSI가 30 이하라서 사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시장 투자자들이 그리고 큰손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를 늘 관찰하시고 체크해 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세의 비밀, 네. 흐름의 비밀이 어느 순간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무슨 신이야? 도사야? 도사야? 근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수행자, 주식 수도승이라는 표현을 제가 책에서도 썼었는데 네.
저는 매일매일 반성하거든요. 저도 나름 지금 이 주식은 이렇게 움직이구나라고 느꼈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아까 내가 그런 판단을 했는데 왜 내가 틀린 거지? 내가 왜 속은 걸까? 이렇게 자기 반성을 매일매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만 여러분의 감정을 면밀히 관찰하시다 보면 주식에 대한 시선이 조금은 바뀔 수 있지도 않을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15만 원대 투자를 해서 물론 저는 30만 원대 팔았지만 네네. 어깨 이상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뭘 하나 주면 대부분 익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런 감정들, 예. 뭐 극도로 공포로 예. 막 사로잡혀 있는 그런 투자자의 감정들을 사실 그런 호가창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있는데 네. 제가 제가 차트는 타 방송에서 막 직접 차트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날 차트를 보고 종목을 설명드린 건 저는 이런 시선으로 차트를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한지 제가 유망 종목을 추천을 드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네. 오늘은 그럼 호가창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네. 호가창에는 물량들이 쌓여져 있잖아요. 매수하는 물량도 쌓여있고 매도하는 그쵸. 물량도 네네. 쌓여있고 저는 그게 늘 이상하더라고요. 왜 주식이 올라가는데 매수 호가창이 더 많을까? 주식이 올라가면 네. 팔고 싶지 않은 게 정상인데 네. 이 파는 물량들은 도대체 누가 내보내는 걸까?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신기해요. 예, 저는 호가창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네네. 그 어른들의 장난감 뭐 어떤 분은 RC카를 가지고 노시기도 하고 어떤 네네. 분들은 취미로 낚시를 하시기도 하는데 네. 저는 호가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그 네모난 박스 10단 위아래 호가에서 뭘 그렇게 가지고 노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가창을 늘 지켜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시세가 어떻게 나는지 늘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호가창에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 매수, 매도 이렇게 호가창들이 있는데 네. 매수로 올라가는 호가창은 얇은데 위에 큰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는 있어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네, 네. 그 대기하고 있는데 그냥 대기하는 게 아니라 그 호가창을 뚫고 나서 그 다음 물량이 없다가 그 다음에 위에 또 그 이상의 물량이 대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호가창을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덫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덫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주식이 호가창을 매수세를 타고 올라가서 물량을 소화하고 그 위에 큰 물량까지 소화를 했는데 사실은 그 큰 물량은 큰 손들이 세력들이 미리 매집한 물량을 그 위에서 팔기 위해서 자기가 매수를 하고 올라가는데 개미들을 태우고 같이 올라갔다가 위에서 크게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가창이 보이면 저는 오늘은 크게 재미는 없겠다. 왜냐하면 위에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빠지는데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주가가 빠지는데 체결이 된다는 거는 네.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주가가 빠지는데 왜 누군가는 그것도 큰 물량을 살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거래량도 보시냐고 물어봤는데 네. 거래량을 어떻게 보냐 하면 주가가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2%가 빠졌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호가창 단위도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는 가짜 하락일 확률이 많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거래량이 1%가 빠졌지만 대량으로 물량이 빠진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3% 빠졌지만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거기에 정말 매도하는 게 정말 50주, 100주가 아니라 5,000주, 만주 단위로 큰 물량을 누군가 던지고 있다면 시장가로 막 던진다든지. 네. 그리고 이제 정수가 아니라 하나 팁은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개인들은 물량을 던질 때 500주, 1000주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큰 손들은 물량을 던질 때 만주, 2000주 이런 큰 물량으로 던진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호가창에서 매도를 던지는 수량만 봐도 지금 던지는 게 개인인지 아니면 큰 손인지 약간은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인들은 시장가로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급한 경우에. 네네네. 그러면 이제 567주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던져지겠죠. 네네. 그리고 큰 손들은 만주, 2만주 이렇게 크게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주가가 떨어진다, 그냥 호가창이 움직인다가 아니라
지금 호가창은 떨어지고 있는데 그 호가창이 그렇게 움직이는 그 뒤에 어떤 기제, 어떤 논리는 뭘까를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저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좀 개인이 그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기관이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000주, 20,000주씩 던지고 있는데 그 아래쪽 호가창에 50,000주, 60,000주가 쌓여 있어서 거기에다 대고 던졌다가 개미들이 던지는 걸 기다렸다가 그거를 받아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가창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호가창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안에서 그 매수세와 매도세의 끊임없는 싸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 주식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약간의 감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감은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매번 맞추는 거 아니고 제 감을 날카롭게 단련하기 위해서 매일 정진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주로 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그 딱 차트를 돌려봐서 뭐 주봉이라든지 월봉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시그널이 나오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뭐 그런 종목이 내가 봤을 때 지금쯤 들어가도 되겠구나 하면 이제 들어가시는 거고. 근데 궁금한 거는 사실 매도가 더 어렵잖아요. 매도 어렵죠. 그래서 매도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필라홀딩스를 투자를 해서 한 3억 정도 수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고점 매도를 했거든요. 최고점은 아니지만 고점대에서 4월달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고, 코오롱 인더스트리도 물론 그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다시 11만 원대까지 갔지만 저는 제가 6만 원대 투자해서 8만 원대 나름 그 주봉 고점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15만 원대 투자를 해서 물론 저는 30만 원대 팔았지만 36만 원까지 찍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 26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도 어찌 보면 최고점은 아니지만 어깨 이상 고점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그럼 궁금하시잖아요. 저 사람 뭐야? 뭐 도사야? 뭐 왜 자기가 뭔데 뭐 이렇게 고점 매도를 해?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저는 어찌됐든 한 달에서 6개월 그 종목이 월봉 기준으로 큰 시세, 장대 양봉을 하나 주면 대부분 익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기계적으로 저는 장대 양봉에 익절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주식이 시세를 낼 때가 1년 중에 3개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주식을 잘 보시면, 월봉으로 잘 보시면 1년 중에 주식이 큰 시세를 내는 건 3개월 정도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조정하거나 횡보하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투자는 주봉 혹은 월봉에서 큰 장대 양봉, 주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 한두 개 정도, 3개 정도고 월봉으로 보면 장대 양봉 하나 정도거든요. 그 장대 양봉 하나가 30%뭐 이렇게 나는 장대 양봉들이니까 그거 하나를 취하고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라서 고점에 매도를 한 게 아니라 제 매매 스타일이 나는 장대 양봉 하나가 나면 만약에 그 주식이 더 올라갈 연료가 소진됐다고 판단이 되면 미련 없이 익절을 하고 나오는 편이고, 그 익절을 하는 기준은 저도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익절하는 기준들을 나름 가지고 있지만 보통 그렇게 잘 못해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잘 못하고, 다 대신에 저는 보통 내가 지금 수익이 난 금액이 사라졌을 때 후회할 금액인지 그거를 제일 크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투자할 때는 수익이 4억 4천만 원 났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너무 가슴이 쓰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익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큰 금액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수익이 20억 정도 났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났네. 어마어마한 수익이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고, 아니면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1년을 벌어도 연봉으로 우리가 먹고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축을 하는 것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20억이라는 돈은 제가 노동으로 환산하면 제가 소아과 의사로, 저희 병원은 잘 안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그 제가 먹고 쓰는 걸 제외하면 거의 40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기술적 지표를 보고 매도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제 책에도 제가 테이블을 실어놨거든요. 네네. 제가 9월 12일 날 한꺼번에 12,000주, 그 다음 8,300주를 매도라고 해서 총 22,400주인가 뭐 하여튼간에 그렇게 큰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네. 책에는 테이블에 오타가 나서 매수라고 돼 있는데 오타가 났는데 이게 크리티컬한 오타가 크리티컬한 오타가 났죠. 바보 같은 매매를 한 걸로 돼 있는데 네. 어찌됐든 저는 9월 12일 날 전액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20억이 넘는 돈을 익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익절을 할 때 기술적 지표를 봤느냐? 안 봤어요. 그냥 그 20억이란 돈이 내가 노동으로 4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고 네. 주식이 사이버머니처럼 보이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날 20억을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후회 없이 익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날 만약에 그 주식이 내일 상한가를 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익절했어요. 여러분들은 주식에서 매도해서 정답을 찾잖아요. 네네. 근데 죄송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네. 그 정답은 이 선생님이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저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주식은 OX 게임이 아니거든요. 나한테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틀린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문가가 고점인지 뭐 그런 거 중요시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서 지금 수익이 났다면 수익이 난 이 금액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니야 나는 한 번 더 기다려 볼래. 네네. 이거보다 조금 수익이 날 걸 기대를 해봤다가 혹시 5%가 빠진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다려 보셔도 돼요. 기술적 지표가 어찌 됐든.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일 나 이게 빠지면 후회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익절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약간 기술적으로 일단 기준을 잡으시긴 거네요. 잡긴 잡아요. 월봉 기준으로 장대 양봉이 나오든지 주봉이라면 3번 정도? 그 정도 봤을 때 일반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편인데 꼭 그것만 기준점을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던졌을 때 만족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더 올라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매도를 하신다.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잠깐 생각이 났는데 제가 최근에 그 개인 투자자 몇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무슨 종목을 얘기를 하면 항상 저한테 돌아오는 질문이 목표가가 얼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대부분 다 물어보죠. 네, 근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주식을 사면서 목표가를 정하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특정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는 20만 원의 주식을 샀다고 칠게요. 네네네. 근데 목표가를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라고 기계적으로 정해버리면 혹시 그 주식은 60만 원까지 갈 주식인데 30만 원의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다 파는 과오를 범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 20만 원짜리 주식이 27만 원이 됐는데 내 목표가가 30만 원이면 어쩌면 팔아야 될 상황인데 팔지 못하고 목표가가 코앞이기 때문에 팔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 어떤 숫자에 연연하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비해서 내가 지금 투자를 몇 프로인지를 항상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투자가 근시안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 스타일도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는 것도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가에 본인 스스로를 얽매이기 시작하면 주식 매매가 상당히 심리적으로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20만 원에 투자를 해서 10%가 올라서 22만 원이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좋은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내 목표가는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가 성에 안 차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수익이 났는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밖에 못 벌었다. 내 목표가는 5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욕심은 50만 원을 바라보고 있으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기다리다가 보통 다 그렇게 하죠. 30만 원에서 팔지 못하고 다시 20만 원으로 가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15만 원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할 때
물론 대략 시총이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라는 기준은 저도 있어요. 네. 근데 금액으로 네. 난 이 주식이 30만 원일 때 팔 거야라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시면 그 목표에 너무 구속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년까지 1억을 벌 거야. 나는 내년까지 3억을 벌 거라고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시면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금액을 제시하는 게 내가 거기로 달려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주식 투자자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돈이 3천만 원인데 3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3천만 원에서 수익이 나서 5천만 원이 되면 너무도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잘한 일이 3억이라는 목표에 대비하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생도 주식도 만족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목표가를 정하지 말고 물론 대략 이 회사는 이렇기 때문에 시총이 어느 정도 이상은 되겠다라는 대략의 느낌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니라 금액으로 난 이 주식이 몇십만 원이 됐을 때 팔 거야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주식 현재 그 상태 자체로 지금 너무 과열인가? 지금은 너무 과매도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투자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이유가 그런 기준이 없으면 또 마찬가지로 시세에 휘둘려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 보니 보통 지점을 정해놓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또 병폐가 되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30만 원에 팔 거야 했는데 29만 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 주식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생선의 머리는 우리 게 아니라고. 결국은 우리는 어깨 정도만 개미들은 우리 개인들은 큰 시세가 났다가 떨어지는 구간 오른쪽 어깨에서 뭐 팔라고 하는데 물론 요가 자세로 어깨면 내려가 있으니까 안 되겠지만 그런 짤들이 돌아다니던데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매도했던 종목들도 보면 우리는 당장 내일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목표가를 정해놓으면 사람이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여유가 없어지면 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고점인가? 이렇게 막 좀 초조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주식을 한 3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다행히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크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주식이 30만 원까지 왔어. 근데 목표가 난 모르겠어. 근데 지금 봐도 이 주식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미래가 밝을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식의 오른쪽 어깨 떨어진다면 조정을 한다면 오른쪽 어깨가 지금 30까지 올라왔는데 한 27만 원 정도가 어깨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27만 원이 온다면 그래 그때는 내가 매도할게. 단 내가 한 번은 기다려 볼 거야 라는 큰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또 30만 원이던 주식이 또 매수벽을 뚫고 40만 원, 5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고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고점 매도를 하려고 째려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력은 그렇게 속게 운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정리하면 그렇게 이야기하겠네요. 사실 목표가를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까지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이제 내 생각인 거고 시장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세를 어느 정도 준다라고 그런 상황에서 뭐 내가 이제 이거를 팔았을 때 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뭔가 흐름이 좋다. 성장성이 더 있을 것 같다 하면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뭐 추세가 꺾여가지고 어깨씩 내려왔다. 그때 이제 판다든지. 그리고 정 애매하면 짬뽕 반 짜장 반처럼 반은 익절하고 반은 가져가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세요? 분할 매도를 하시나요? 저는 분할 매도는 사실은 보통 한 번에 터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모레 퍼시픽이 11만 8천 원에서 24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20만 원에서 털렸거든요. 근데 털렸는데 그 정도면 잘 파신 거죠? 잘 팔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머리까지 다 익절을 하겠어요. 다 취할 수 없거든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24만 원을 찍고 한 17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20만 원에 판 거에 만족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저는 29만 8천 원, 뭐 30만 원에 팔았지만 그 다음날 한 하루 정도 이제 36만 원 최고가를 잠깐 한 30분 정도 찍고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네네. 그거를 어떻게 제가 그거를 알고 대처를 하겠어요? 저도 그렇죠. 모르거든요. 그건 제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족하는 구간에서 제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다고 가는 주식들은 늘 출발하기 전에 정말 단 하나의 종목도 빠짐없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 주식만 투자하면 실패하면 또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실패 사례 제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면서 손절했던 거는 네. 2억, 그러니까 제가 2억 이상은 손절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다 1억, 2억 안에서 끊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매매는 네네. 한 종목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주식 투자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 작게 잃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고 계시잖아요. 대부분의 우리 개미들은 벌 때 작게 벌고 그쵸. 잃을 때 크게 잃고 네네. 또 더군다나 분산으로 여러 종목 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수익률을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수익률이 의미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은 뭐 나는 주식으로 50% 수익이 났는데 그럼 보면 투자한 돈은 100만 원, 50만 원인데 50% 수익이 난 거예요. 근데 정작 큰 돈을 투자할 때는 내가 1억이 들어가고 3억이 들어가고 5억이 들어갈 때는 5억에 10% 수익 나면 5천만 원이잖아요. 큰 돈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50만 원에 1000% 수익 나는 것보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종잣돈을 계속 늘리고 큰 승부를 저는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큰 승부의 핵심은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 작게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매번 이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벌 때는 3억, 5억, 10억 이렇게 크게 벌었고 네네. 잃을 때는 5천만 원, 1억 그리고 맥스 한 2억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5년 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손절했던 종목, 예전에 제가 중소항공주에 들어갔는데 호가창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한 번에 던졌더니 2, 3%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해당 그렇겠죠. 종목이. 그래서 그날 제가 한 1억 5천 정도 손해를 봤거든요. 호가창이 너무 얇아가지고. 네네. 그렇게 손절을 하죠. 근데 거꾸로 제가 개별 종목이 아니고 주식하면서 가장 큰 손해를 봤던 종목은 이제 빅스 위험지수인데 위험지수도 그냥 위험지수가 아니라 빅스 ETN이라는 파생 상품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제가 2020년 3월부터 코스피장이 1,400에서 3,000까지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할 때 한 2,000 중간에서 잠깐 쉬어가던 시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저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 개발도 요원하고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배팅을 했다가 네. 물렸죠.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나스닥이 연준에서 통화량을 풀면서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다시 하기 시작하고 최고점을 향해서 달리니까 빅스 지수도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그렇죠. 저는 더군다나 빅스 ETN을 들고 있었으니까 네. 갑자기 뭐 이게 하다가 아니라 거의 진짜 하루 이틀 만에 5억이라는 손해가 나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때 전 재산이 15억이던 시절인데 5억이면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많은 고민을 했어요. 기다려볼까? 네. 근데 제가 그때 판단했던 기준은 여러분이 돈을 잃더라도 절대 내 모든 걸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내 모든 걸 잃으면 안 돼요. 그런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 제 전 재산의 3분의 1인 5억을 손절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빅스 ETN이란 종목이 3개월 뒤에 6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은, 제 주식 인생은 만약에 제가 그날 손절을 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원칙이 그랬고 그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나마 1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빠져나올 수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운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손절 안 했다면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거는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중에 저를 이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렇게 하다 골로 간다. 그렇게 하면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데 집중 투자니까. 네, 집중 투자하니까. 근데 네. 저는 제가 승부를 걸 때 네.
저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거든요. 이러이러해서 나는 승부를 거는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이 주식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얼마엔 던질 거야. 나는 그 기준이 있는데 막상 그 기준이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쵸. 저도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내 전 재산이 15억인데 5억이 날아갔는데 하지만 제가 잘못했잖아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네, 그래서 주식하면서 사실 자기 합리화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매일매일 하죠, 사실. 매일매일 하죠. 저도 네네. 인간이기 때문에 네네. 또 매일매일 반성하고 뭐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리스크 관리를 과감하게 투자하지만 벌 때 크게 벌고 잃을 때는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장이 어지럽잖아요. 엄청 어지럽죠. 장이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속담 욕이라서 좀 그렇지만 네. 뭐 XX년 널뛰듯이 한다고 저는 네네. 정말 장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많이 네네.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 8종목, 한 7종목 정도 투자를 해서 한 번 손절 3천만 원 하고 그 나머지 종목은 제가 다 3억 이상 익절을 했거든요. 네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승장이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상승장이 아니었잖아요. 3월, 2월부터 올해는 아니었죠, 아니었잖아요. 사실. 횡보장이었잖아요. 네네. 횡보 하락장. 네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한 종목 한 종목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방송 전에도 이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 나눌 때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작년에 제가 5억이라는 돈을 잃으면서 네. 서울에 집을 사는 걸 사실 포기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네. 그 서울의 전세가 제가 살고 싶은 동네는 10억이 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이사를 가면 전세금이 10억이 넘으니까 제 종잣돈이 또 들어가야 되는 전세금의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 5년간 월세를 살았거든요. 주식 투자한다고. 전세 보증금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강남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저는 사실 집 사는 거를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참 인생이 희한한 게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제가 2020년 3월부터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벌 때 저만 돈을 못 벌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이 돈 벌 때 나는 돈을 못 번다는 이유 때문에 조바심을 내고 스스로 무너졌다고 했거든요. 네네네. 일본의 유명한 마작 프로 중에 사쿠라이 쇼이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잘못되게 해서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승부의 99%는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저는 2020년 6월, 7월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2020년 6월, 7월이요? 예. 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을 때 저는 돈을 못 번다는,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네네네. 욕심 때문에 네네.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제 스스로 모르는 종목, 특히나 빅스 ETN이나 모르는 종목에 투자하다가 제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집을 사고 잘 됐지만 늘 저를 돌아보려고 하고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지 승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승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2020년 6월에 그렇게 무너졌던 건 제 욕심이 과했던 거고 그래서 무너졌는데 역설적으로 제가 그 이후로 지금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투자를 잘 하고 남들은 손해보는 장에서 손해를 보지 않은 이유는 그래도 한 종목 한 종목에 최선을 다했고 그 종목이 아니라고 판단됐는데 던졌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마음 수련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잠깐 좀 정리를 좀 하면 예. 결과적으로 그 팔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의 원칙이라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으면 예. 이제 매도를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고 이것도 뭐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 매수가의 몇 퍼센트 떨어지면 무조건 매도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매도도 예를 들어서 뭐 3% 룰로 3% 오면 정리한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1억 이상 돈을 벌었던 종목 중에 출발하기 전에 3% 정도 조정을 주지 않고 출발한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못 버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손절은 중요하긴 하지만 보통은 손절 기준이 보통 5%, 3%, 5% 내외거든요. 그리고
정말 배짱이 좋으신 분들은 아마 한 10% 정도 잡으실 텐데 우리 개인들은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가는 주식들은 늘 출발하기 전에 정말 단 하나의 종목도 빠짐없이 가기 전에 3일이던 3주던 3달이던 눌림을 주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 눌림이 3%가 아니란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운 눌림을 주고 가는데 그 고통을 이기려면 3% 룰을 가지면 절대 버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는 건 중요한데 저는 제 나름대로는 금액 기준으로 1, 2억이 넘어가면 상당히 긴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잘못된 거 아닌가? 왜냐면 큰 돈이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그 16만 5천 원부터 매수를 해서 15만 원 초반까지 15만 원, 2천 원, 3천 원까지 매수를 했는데 그 워낙에 큰 물량을 들고 있다 보니까 그 구간에서 마이너스가 3억이 났었거든요. 평가액 기준으로. 근데 저는 그 주식을 던지지 않았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3%를 5%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손절할 수밖에 없었던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내니까 올라간 거고 또 중간에 한 20만 원 구간에서 하루에 9%를 뛰었다가 보합까지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거를 기술적 기준으로 하면 그거는 당연히 매도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원칙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려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물려는 있는데 내 마지노선이 어딘지 늘 확인해요. 제가 어제도 저도 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식에 이 주식이 어디까지 물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행동 지침을 이제 플랜을 한 2가지 정도는 짜놨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가 왔을 때 내가 플랜 1으로 갈 것인지 플랜 2로 갈 것인지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를 다 해놨고요.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게 떨어졌을 때 매도를 안 한 이유가 결국 가는 주식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야 가고 결국 성공하는 인생은 실패를 감수하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을 때 성공하더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일도 없지만 결국 성공하려면 시도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 책이 사실은 저는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주식 책이 아니라 성공학 책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책인 것 같은데요. 그 교보문고 리뷰에 어떤 분이 2번째로 리뷰 쓰주신 분이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 주식 책은 결이 많이 달랐다고. 자기가 읽었던 주식 책이랑 결이 많이 달랐다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낀 게 저는 틀에 박힌 주식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제 책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 주식 책 뭐 뻔하잖아요. 뭐 가치주 이렇게 발굴하라. 그렇죠. 뭐 기법이 기법이니까. 분석법이라든지. 그런 책은 저 아니어도 전문가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저보다 잘하시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도 어쩌면 제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소아과 의사의 뭐 코넬대 명문대 출신의 화려해 보이지만 5년 전에 제가 빚이 3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있는데 또 그거를 다 말씀드리면 제 개인사 또 가족사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절망 속에서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었거든요. 내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생을 뛰어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을 뛰어넘고 보다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어쩌면 무모할 수도 있고 어쩌면 위험한 길이지만 여행을 떠날 것인가 결심을 했고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독하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실 때 저 뭐 소아과 의사 돈도 잘 버니까 뭐 그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강당에 있는데 제 병원은 이거의 4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지금 촬영하는 스튜디오에. 거기 안에서 환자를 봐야 몇 명이나 보겠어요. 그리고 수익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사가 아니었고 그냥 직장을 다녔으면 더 벌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금 잘 안 되는 병원 소아과 의사였기 때문에 저는 크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 승부의 매개체가 주식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 5년간 주식에 빠져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개미 5년, 새우 55억은 주식책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한 아빠의 가장으로서
인생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인생 얘기를 주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예. 약간 분위기를 좀 전향해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 우울했죠. 우울한 게 아니고 예. 감동적이었죠. 아, 그랬나요? 네, 감동적이었죠. 예. 근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 투자자 중에 그 헝가리의 워렌 버핏이라고 해서 안드레 코스톨란이라고 아, 코스톨라니 선생님. 그 네. 주식 심리학의 맞아요, 대가잖아요. 맞아요. 그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주식은 고통의 대가다. 예. 네. 안드레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뭐 우리 강방천 회장님이 항상 나오셔서 좋은 주식을 사서 수면제를 먹어라. 사실은 그것도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했던 얘기고 네네. 그 다음에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했던 재밌는 위트 있는 얘기 중에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인 여자와 결혼을 하라가 맞아요, 1등이고 맞아요. 네, 네. 2번은 사업을 하라, 네. 3번이 투자를 하라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부자인 여자와 결혼을 안 했고 네. 저희 뭐 와이프가 방송을 보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두 번째로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코스톨라니 할아버지의 3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뭐 대부분 직장을 그러시겠죠. 다니시고 또 버는 돈 빠듯하잖아요. 그 안에서 제가 전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너무 그렇게 아끼면서 투자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댓글에 뭐 돈 많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요. 근데 100만 원 투자해도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근데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더 큰 돈을 벌겠다고 130만 원, 150만 원을 투자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예, 중요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를 하다가 보면 네. 또 거기 안에서 수익이 나고 또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150만 원을 넣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이 벌리니까 기쁜 일이니까. 네. 근데 뭐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면 너무 쫓기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유심히 보는 제 관심 종목은 그리고 그 앞서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한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나이퍼 비율을 드시면서 이렇게 방아쇠를 당긴 다음에 네. 다음 방아쇠를 당기기 위한 준비를 항상 해놓고 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시고 계셔서 예. 이게 뭐 어떻게 본다면은 뭐 2022년 예, 주식 예.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 약간 좀 예. 그런 거와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2022년 어떻게 그 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그런 장세는 역사의 길이 남을 묻지마 상승장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상승장이 또 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작년에 입성하셨던 분들은 주식 투자가 너무 재미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엔 예를 들어서 LG전자 같은 대형주가 10만 원짜리가 정말 한 달 만에 20만 원은 가고 막 그런 상이었잖아요. 근데 주식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5만 원짜리 주식이 9만 8천 원까지 가는데 3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일이 뭐 얼마나 자주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수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장이 만족을 할 수 없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장이 안 좋더라도 늘 기회는 온다. 제가 제 책에서는 우리는 이번 파도가 지나가면 세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파도는 지나가는 거고 내가 원하는 파도는 또 다음번에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파도가 안 온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해서라도 저 파도를 타야 된다고 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그렇죠. 실수를 네. 하기 쉽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올해보다는 조금 눈높이를 낮추고 그 다음에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세상이 난리인데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는지 보고 있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다음 방아쇠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정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네. 정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여행 주식이나 그 다음에 뭐 면세점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카지노 주식이나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시세를 내더라도 그렇게 폭발적인 시세를 내기가 힘들고 거꾸로 오미크론이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류가 이거를 잘 극복해낼 수 있고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그런 뭐 카지노 주식이나 면세점 주식이나 호텔 주식들이 또 시세를 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으로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히나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네. 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사는 주체는 있는지 이런 걸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도 지금 내년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만약에 세상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나는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둬야겠어. 만약에 세상이 이런 쪽으로 간다면 나는 그 주식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 가야겠어. 예를 들면 만약에 오미크론이 더 막 난리가 난다면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최근 1년간 메타버스 NFT가 되게 핫했었는데, 굳이 메타버스 NFT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런 주식들이 또 시세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식이 그 회사가 돈을 버는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핵심, 아니면 모멘텀 투자의 핵심은 결국은 그 주식이 돈을 잘 벌면 그 돈을 따라서 투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분석하거나 어떤 기업을 분석하실 때 너무 거창하게 안 하더라도, 이 회사는 내년엔 더 좋아질 거야. 그리고 내년엔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거야. 아니면 폭발적으로 수익이 늘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겨울이라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 안에서는 이 회사가 캐시를, 특히나 지금같이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간다고 하고, 한국은행도 대출도 제어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캐시를 벌 수 있는 기업이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캐시를 버는 게 아니라 폭발적으로 캐시를 벌 수 있는 사업,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거일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저는 그런 기회가, 저는 지금 게임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아닌 메타버스와 연관된 기간 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반도체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소아과를 왜 해요? 그냥 주식 투자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숨죽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쪽으로 바뀌고 있는지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최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뭐 치명률이 어떤지, 뭐 전파력이 어떤지 여기에 따라서 사실 큰 투자 아이디어는 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어제도 1.8% 빠졌지만 사실 큰 주봉 월봉으로 보면 별로 조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계속 올랐죠. 계속 올랐으니까. 조정 없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정말 오미크론이 정말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2020년도 3월에 봤던 그 패닉이, 그 공포의 감정이 미국에서 다시 한번 느껴진다면 또 쓰나미가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쓰나미가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은 세우고 있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니까. 저는 더군다나 여러분들보다 더 큰 금액으로 주식을 하고 한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물릴 수 있고 저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플랜은 세우고 있죠. 끝으로 그냥 어차피 책에서도 말씀하셨으니까 한 종목 한 종목 할때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종목에 대해서 개별 종목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말씀을 드리면 법에 접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침에 비슷하게 돼서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말씀을 못 드린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거고. 근데 뭐 대충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시총 큰 게임주는 사실 제가 거짓말을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시총 큰 게임주예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코스피에 있고, 코스피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는 그 종목이고요.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유심히 보는 제 관심 종목은 롯데건강개발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리오프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오미크론이 그게 크리티컬하게 퍼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다시 관광을 갈 수 있다면,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온다면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특히나 중국에서 요새 마카오 카지노 제재를 많이 가하기 때문에 그 대체 수요로 제주도가 각광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려면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좋아져야 될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문제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15,7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싼데 그 아래 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지금 사겠다는 게 아니라 네.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거의 뭐 코로나 때 가격 아니에요? 그 정도. 그렇죠. 그렇기 그쵸. 때문에 그때까지 근데 내려가지고. 대신에 제가 아까도 우리가 언더그라운드 컴플렉스는 네. 몇 층까지 있는 지하 몇 층 알 수가 컴플렉스인지 없죠.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한 종목만 투자하니까 지금 전 재산을 거기다 걸 수는 없거든요. 네네. 다만 제가 지금은 게임 주식에 투자하지만 네. 저도 제 스타일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는 주식 양도세가 3억 이상이면 양도세가 과세가 그렇죠, 더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게 한 종목에 막 10억씩, 20억씩 드는 게 불가능하거나 음.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게요. 저도 내년부터는 한 종목이 아니라 좀 분산 분산을 투자를 해서. 해야 되나? 네네. 아니면 굳이 한 종목은 아니더라도 한 세 종목 뭐 이렇게 좀 분산 투자를 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아니면 스타일이 6개월이 아니라 네. 제가 여태까지는 어찌 보면 집을 산다고 정말 마이너스 3억 그 무일푼에서 강남에 있는 집을 사겠다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투자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제가 큰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딱히 없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네. 물론 뭐 가족을 위해서 더 벌면 좋기야 좋겠죠.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 스타일도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 스스로도 그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스타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내가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돌아보면서 고민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건 뭐 선생님 개인의 의견이니까 예. 이걸 뭐 사라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니요. 있고. 지금 지켜보는데 네. 저도 저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라고. 네네. 다 열어놓고 지켜봐야겠죠. 네.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그 종목보다 중요한 건 시나리오예요. 그죠? 예, 그쵸.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면은 좋아질 수 있으니 예, 예.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제 책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쁜데 책을 어떻게 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이 책을 쓰는데 80% 이상은 진료실에서 3일 만에 다 썼어요. 아 진짜요? 네, 그때 코로나가 또 1000명이 넘어가면서 네네. 코로나가 1000명이 넘어가면 엄마들이 무서워서 병원에 안 오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진료 환자가 없어서 자유시간이 많아서 그날 뭐 하루에 환자가 10명, 진짜 15명 이렇게 오던 시절이어서 제가 3일 동안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제 5년 동안의 기억을 쏟아냈거든요.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3일 만에 쓰지? 그리고 나머지 한 15%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정리를 했던 거고. 네. 다 제가 겪어온 일이잖아요. 네. 제 머릿속에 있던 일이고 매매 기록은 뭐 핸드폰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내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제 주변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요. 또 제가 바쁘다 보니까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종목을 가르쳐달라 그러면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네. 이제는 그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 때문에 수익을 보면 괜찮지만 손해를 보면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또 야 그렇게 주식 잘한다면서 그거 뭐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돈에 있어서도 나는 큰 돈을 벌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힘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야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1, 2억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는 힘들게 번 돈이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매일 1억, 2억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거를 현물로 꺼내서 누군가에게 주거나 이런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겐 상처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출간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볼 때, 저 성현우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겨내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냥 잘나서 저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책을 썼구나. 네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의 최고점은 인문학이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제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차피 그 사람도 사람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시세 변동성이 생기고 불확실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또 심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절대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저도 요즘은 주식책보다는 인문학 책 많이 읽거든요. 네.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 주식의 뭐 양분이 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무슨 종목을 찝어주고 그런 책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또 5년 동안에 또 정말 마이너스에서 이만큼을 일구신 근데 그게 뭐 내가 정말 기술이 뛰어나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5년간의 그 고통 그런 것들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공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뭐 심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책을 통해서 많이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또 이렇게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도 좀 감동을 받았어요. 뭐 조곤조곤 네. 말씀을 또 질문을 잘 해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셔가지고 한번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현우 선생님이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